자, 자연장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장지는 자연장을 한 땅이에요. 자연장의 종류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요새 수목장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해서 요 유골 이렇게 묶고요.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고요.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연고자 이름을 여기다 적어놔요. 요거 수목장. 이 수목장을 한 땅이 이제 요게 자연장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장이란 개념이 넓은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위에 심어놨을 때는 수목장, 위에 이제 화초 같은 걸 심어놨을 때는 화초장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처음 들어보세요?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자연장을 한 땅이라고 해서 자연장지 이렇게 불러요. 자연장을 한 땅이다. 자연장을 한 땅. 요 밑에 있는 땅. 요것을 자연장. 그 이제 구체로는 수목장. 이런 자연장지의 종류가 역시 네 가지예요. 개인 자연장지가 있고요.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있어요. 근데 자연장지를 보면 개인 자연장지는 조성 면적을 보면 요것도 30 이하예요. 면적이. 그 다음에 가족 30 미만 정확히는. 근데 이제 뒤에 그 단위는 요 이하 미만인 건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 같은 경우는 10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묘하고 똑같아요. 묘도 보면 개인 같은 경우는 30, 그 다음에 가족은 100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종중은 요것이 다르죠. 2000제곱미터 이하예요. 요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20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는 어떻습니까? 종중묘는 1000 이하고요. 종중 자연장지는 2000 이하니까 요거 아직 안 나왔지만 요거 대비를 요거 하셔야 됩니다. 1000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법인묘는 4만, 5만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보면 개인 자연장지는 조성을 먼저 합니다.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나서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사후에 신고합니다. 똑같죠 저거랑? 개인묘랑? 사후 신고. 똑같아요 여기. 근데 확 튀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족이나 종중 자연장지 요거 가만히 보면 이때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종중 자연장지도 사전에 신고하고요. 신고. 그 다음에 종중 자연장지를 그 다음에 조성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다 이거 사전 신고라고 하는데 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가족 묘는 어떻습니까? 가족 묘는 사전 허가, 종중 묘도 사전 허가죠. 근데 가족 자연장지나 종중 자연장지는 사전 허가가 아니고 뭐예요? 신고. 그래서 이걸 허가로 냈었어요. 허가로. 그러면 틀립니다. 허가 아니고 뭐예요? 신고.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 요것은 사전 허가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법인 요것은 묘도 허가고요. 묘도 허가고요. 자연장지도 허가기 때문에 두드러진 특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두드러져서 여기를 출제했던 겁니다. 여기를. 요거 아직 안 나왔고요. 이 사전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법인 등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조성 면적이 4만 5만 이렇게 되니까 엄청 넓은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장지 쪽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최근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나오니까 이 정도 내용 정리하시면 일단 대비는 되실 거다. 아까 봤던 분묘기지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까지 본 장사내용하는 법률을 합쳐서 한 문제니까요. 교재를 좀 잠깐 정리해보면요. 318페이지 보시고 동그라미 4번 사설묘라고 나오고요. 그때 동그라미 기억번 개인묘는 첫 줄 끝에요.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설치한 묘까지도 개인묘라고 그러고요. 그때 밑에 보시면 30제곱미터 초과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30제곱미터 이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가족묘가 있죠. 가족 이렇게 하면 그 옆에 첫 줄 보면 친족 관계였던 자 같은 족자돌림이라고 그랬고요. 전체 면적은 둘째 줄 끝에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가족이. 자 종중 같은 경우 보면 자 둘째 줄 끝에 셋째 줄 보면 1000제곱미터 이하죠. 종중은 100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제일 위에 가시면 법인묘 이렇게 돼 있죠.
그 위에다가 재단법인 쓰시고, 법인은 무조건 재단법인 얘기합니다. 법인면은. 그리고 셋째 줄 보면 10만 제곱미터 어떻게 돼요? 이상. 여기만큼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파란 박스 밑에요. 동그라미 8번이 있어요. 분묘의 점유 면적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한 기당 면적이라고요. 다시 옆에 써주세요. 분묘의 점유 면적 옆에다가 한 기당 점유 면적 한 기당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 개인묘는 30평방미터 초과할 수 없다. 30제곱미터요. 그 다음에 니은번 나머지 기타 묘는요. 그러니까 집단묘에 해당합니다. 가족이나 종중이나 법인요. 그때는 둘째 줄 끝에 한 기당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고요. 합장하면 좀 넓어지죠. 합장했을 때가 어떻게 됩니까? 합이 15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별표하시고 자 분묘의 설치 기간은 공설묘든 사설묘든 간에 설치 기간은 제한 받습니다. 몇 년요? 30년. 자 그런데 끝줄에 있는 것처럼 연장 신청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하면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해주게 돼 있죠. 연장해주는 기간은 어떻게 돼요? 30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거기 셋째 줄에 보시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5년 이상 기간 기억하시고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설치 기간의 연장 기간을 어떻게도 할 수 있다? 단축할 수 있다가 넷째 줄까지 내용이고 동그라미 10번이 2번 나왔던 겁니다. 설치 기간이 끝나면 분명히 연구자는 자식들은 설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요를 철거하게끔 돼 있죠. 예, 그래서 화장하고 봉헌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찾아보시고 동그라미 디귿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디귿번요. 동그라미 디귿번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또는 묘 설치자 또는 연구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에 설치한 분묘의 연구자는 좀 길게 돼 있는데 승낙 없이 묘를 설치한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그때는 둘째 줄 뒷부분 해당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묘 설치해 놓은 사람 연구자한테 토지의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시효 취득을 인정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을 인정 안 하죠. 이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 기지권에 대한 시효 취득을 인정 안 하겠다. 이런 거고요. 밑에 자연장지의 종류가 박스 안에 나와 있죠. 사실 4종류인데 1번에 보면 당구장 표시 개인 자연장지는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30 미만. 옆에 있는 가족 자연장지는요. 100 미만. 여기서 미만 이하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2번에 종중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2000제곱미터 이하죠. 2번은 종중은 2000. 요게 특징이 있다고 그랬지. 2번이.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가면 개인 자연장지는 조성을 해놓고 사후적으로 30일 내에 신고하는 거. 반면에 동그라미 니은번 오른쪽에 가시면 가족 자연장지나 종중 자연장지는 조성을 하려는 자가 미리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둬야 되죠. 니은번 요거잖아요. 요거요. 가족이나 종중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라고 해요. 요게 니은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교재에서는.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는 사전 뭐죠? 허가입니다. 요거요. 됐고 오늘 나눠진 문제 중에 1번 풀어보시고 1번. 자 1번 문제에서 1번은 개인 묘니까 묘를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30일 내 신고하는 거니까 맞는 거고요. 2번 지문은 여기서 볼게 사망자의 연고자하고요. 그 다음에 종손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분묘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은 연고자가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들렸죠? 사망자의 연고자인 자식이 있고 이게 종중묘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고 자식이 있고 종손이 있어. 그러면 누가 우선해? 종손이 우선한다고요. 당연히. 종손이 종중한테도 이기는데 사망자의 연고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중묘 전체를 종손이 관리하는 거니까. 종손이 우선한다. 연고자는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번이 틀린 거요. 3번은 의사표시만으로도 포기가 가능하죠. 4번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시될 때는 분묘기지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5번은요. 법이 시행된 뒤에 승낙 얻어갖고 묘자를 썼다. 그래도 분묘기지권의 설치기한은 제한 받는다. 몇 년요? 30년. 이런 얘기요. 2번 풀어보시고. 자, 2번에 1번이 틀렸죠. 문중 자연장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조성하려는 사람은 허가가 아니고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1번이 틀린 거고. 2번은 가정묘입니다. 묘. 면적 맞죠? 100. 야, 근데 이제 가정묘기 때문에 사전에 뭐요?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2번은 여기서 맞습니다. 3번은 한 기당 설치 면적이니까 1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죠? 한 기당 면적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1년 내 철거하시오. 그죠? 맞고. 5번은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 그 얘기고. 다만 한 번에 안에서는 연장시켜준다. 신청해야 시켜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농지법에 대해서 볼 텐데 교재는 어디를 딱 펴두시냐면 공법 시간에 농지법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까? 322페이지인데 자, 공부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습니까? 자, 농지법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다 설명드릴 건 아니에요. 공법도 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 둘, 셋, 한 4가지 정도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농지 개념.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교재를 밑줄 그을 거니까 칠판 보셔야 돼요. 농지가 뭐냐 그러면 지목이 뭐든 간에 지목을 불문하고 이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농작물 경작하죠? 그러면 농지가 됩니다. 이렇게.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지목이 뭐든 간에 이 땅에서. 그러면 농지로 취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자, 근데 예외가 존재합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보니까 지목이 전, 다 과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사 짓고 있어요. 농작물 경작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이것은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지만 농지가 아니지만 농사 짓고 있다 그러면 원칙적인 내용에 따르면 농지가 돼야 돼요. 다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니까 이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작 기간이 3년 이상 됐을 때부터 3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 그렇게 됐을 때만 농지가 되는 거야. 지목이 영향을 주네요. 이건 법이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지목이 뭐든 간에 농사 짓고 있어. 농지야. 근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경작 기간이 몇 년 이상 돼야 돼요? 3년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일 때는 3년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아무리 농사 짓다고 해도 그 땅은 농지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 더. 예배가 하나 더 있어요.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 이것도 농지가 아닌 거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작물 경작해요. 그랬을 때는 농지입니까? 그러면 원칙적인 내용 1번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농지가 되는 게 맞지. 그런데 우리 법은 어떤 얘기 하냐면 지목이 임야다 그랬을 때는 불법 개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임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정식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얻고 돈을 내고서 자, 산지인데 농지로 바꿨다. 정식 절차를 거쳐서 그때는 농지로 취급합니다. 이걸 거쳐야 돼요. 그게 아니고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불법 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도 안 내고 자기 마음대로 전용 허가도 없이 만약에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아직은 농지가 아닌 걸로 취급한다. 이거지.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지금 가만히 보면 예외. 농지가 뭐냐 이런 개념에서. 그래서 우리 중개 실무에서 출제를 할 때 요것이 2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농사를 짓고 있을 때는 농지라 이렇게 반대말로 쓴 거예요. 근데 산지 전용 허가를 거쳐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야만 뭐가 돼요? 정식 농지로 취급한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고 요 2가지가 예외예요.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3년 기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동그라미 2번을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농사꾼 개념이에요. 농업인. 저희 아버님도 이제 용인 지역에서 농업인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농업이 되니까 뭐 이렇게 좀 용인 시청에서 뭐 오기도 하고 뭐 혜택이 좀 있고 뭐 그런 모양이더라고. 예. 자, 농업인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면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농사짓는 날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판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판매 기준. 예. 그래서 면적으로 기준했을 때 농사 짓고 있는 땅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300평쯤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농사 짓는 땅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 농사꾼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농사 짓는 땅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330제곱미터 이상 돼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죠. 10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수로 따지면. 근데 여기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버섯 재배사 이런 식으로 특수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가 돼요. 이럴 때는 그 면적을 조금 줄여줍니다. 이렇게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은 어떻게 돼요? 이게 원칙이 뭐였게?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갖다 소유하고 있을 때 농사꾼. 근데 한 330제곱미터 이상 조그맣게 소유하고 있어도 이런 특수 작물 같은 경우는 이것도 농사꾼. 얼마만 돼도 33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원칙 예외로 알아두시고, 농사 짓는 날수도 보면 이게 90일 이상 1년 중 농사 지으면 농사꾼. 다만 이제 축산업 같은 경우 있죠. 축산업은 소 키우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1년에 120일 이상 농사 지었을 때 농사꾼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90일 이상이에요. 근데 축산업만 어떻게 해요? 좀 길어요. 120일 이상.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이게 강의를 하시다가 좀 나이가 좀 들어서 강의를 이제 그만두시고 소 키우기에 했다고 하셨던 거예요. 지금부터 아주 한 7, 8년 전 같아. 그런데 소를 그래서 횡성인가 어디서 소를 많이 사가지고 하여간 수십만 원에 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 그거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구제역이 발생. 그래가지고 그냥 소 다 막 도살시키고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강의하고 있어요. 강의 그만두려고 했는데. 자, 이 소 키우는 건 120일 이상. 네. 다음에 연간 판매 기준 했을 때는 120만 원 이상 판매기 됐을 때 농사꾼. 그러니까 농사꾼 개념은 이런 세 중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 되고, 이거 말고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출장이가 좀 그래요. 네. 저희 아버님 벌 키우시거든. 근데 벌 10통 이상 키우면 농사꾼. 한 20통 키우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농사꾼에 들어가. 그 개념이 있어요, 법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봤죠? 이번에 이제 이거 뭐예요? 경자 유전의 원칙. 이거 보려고요. 경자 유전의 원칙이다. 이 경자 사람 이름 안 해요. 경자 가는 사람이 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원칙이다. 밭이라고 되어 있지만 밭은 짜지만은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지. 그럼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라고.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원칙이에요. 이걸 갖다가 헌법에 써놓은 이유는 이걸 갖다가 만약에 안 해놓으면 이 부자인 사람들이 농지를 갖다 싹 갖고 있으면서 돈 없는 사람한테, 못 사는 사람한테 농지를 다 빌려주면서 농사 지어서 1년에 얼마씩 갚아 이렇게 되고 얼마씩 이렇게 갖다 주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부잣집 그 창고에는 넘쳐나겠죠. 농사 짓지도 않고 땅만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배불리,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농지를 갖다 빌려가지고 농사 이렇게 부쳐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 그 사람이 만약에 다 내년부터는 너한테 농지 안 빌려줘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해? 화전민 돼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부잣집 아씨가 마을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아씨 그러면서 어떻게 절도 하고 시키는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평민인데 노예가 되잖아, 노예가. 우리 그런 경험을 갖고 있죠. 그 우리 유명한 소설 중에 토지라는 소설 있죠. 토지 요건 소설도 있지만 드라마도 있어요. 옛날 드라마도 있었는데 드라마 어렸을 때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 요 드라마에 나온 토지 배경이 저희 고향 근처예요. 배경이 거기 하동 나오잖아. 하동. 하동에서 조금 올라오면 이제 뭐 지리산 근처, 거기가 제 고향인데, 그래서 그 하동 그 마을에서 아주 땅 부자가 있었다. 최씨 부자다.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땅을 밟지 않고는 그 고을을 지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최씨 부인, 최씨 부인한다. 그치? 아저씨란다. 아씨한테 막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막 시키면 시키는 다 하고. 예. 자, 경제유지는 원칙인데 이게 예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예외에 해당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입니다. 자, 아버님 농사꾼입니다. 갖고 있는 농지가 10만 제곱미터입니다. 엄청. 10만 제곱미터가 아니고 10만 평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외아들입니다. 농지를 상속받겠죠? 농지를 상속받으려면 이 아들이 여의도에서 회사 다니다가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으려고 하면 경자유지의 원칙을 관철해버리면 회사 때려쳐야 됩니다. 시골 내려가야 됩니다. 농사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요. 예외라고요. 그죠?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상속 제도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여기 다 헌법에 두 개 다 있어. 근데 두 개 다 헌법에 있는 거지만 둘 중에 어떤 게 더 위에 있을까요? 상속입니다. 상속을 헌법에서는 사유재산이라고 그래. 우리나라 헌법에서 제일 상위 가치에 있는 게 사유재산입니다. 공산국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속 제도를 부인한 이런 것을 관철을 시켜버리면 이게 경제유지 원칙이 좋은 원리이긴 한데 상속보다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시킬 수밖에 없어. 농사 안 짓는데도.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이유들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 농장 같은 경우, 취미 영농 하겠다는 경우, 이때는 이제 농사꾼이 아닌데,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데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농지를. 이건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나는 경우. 도해지로 나가요. 근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 만약에 농지를 다 팔고 가버리면, 도해지로 가가지고 잘 정착을 하고 성공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갔다가 만약에 도시 나갔다가 제대로 정착을 못하면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시골 가려고 하면 시골 가려고 했을 때 이제 또 창피하기도 하니까 시골 잘 못 가는데 그때 만약에 농지라도 있으면 농사 부쳐먹을 농지라도 있으면 그래도 귀농이 쉬워요. 그럼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도시 빈민으로 남습니다. 그럼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8년 이상 길게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난 경우 농지를 안 팔고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경제유지의 원칙이 뭐죠? 예외다.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인정한 겁니다. 꽤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칙과 예외를 봤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농사 짓지 않는데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꽤 있는데 그중에서 요 세 가지만큼은 가질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을 그래서 법에서는 뭐예요? 제한을 두더라. 상속 같은 경우는 농사 안 짓는데 농지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에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팔아야 된다는 거야. 팔지 않을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다가 맡겨가지고 딴 사람한테 위탁영농시키고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근데 계속 자기가 이제 팔지 않는 한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맡기지 않는 한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은 10,000제곱미터까지는 농사 안 짓는데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입니다. 만. 예.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사 짓는 경우도 자 도시로 떠날 때 10,000제곱미터까지는 뭐예요? 안 팔고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도 10,000제곱미터 이내죠.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정책적 이유로 인정하는 건 똑같은데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투기 목적에 이용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람 원래부터 농사 짓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을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극히 제한합니다. 근데 이때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때 1,00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미만인데 세대별 합산 면적입니다. 1인당 면적이 아니에요. 19세대 구성원 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지 면적을 다 합친 면적이라고. 그게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한해서만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취미영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것이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죠. 도란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제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뭐냐면 농취증입니다. 이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줄여서 얘기할 때는 농취증이고 시험에서 사실은 여기보다 요쪽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단골로 나와요. 농취증이 있다 그러면 아 이게 농사질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받는 서류예요. 이걸 누가 발급해 주냐면 시구읍면장이 발급해 줘요. 그러니까 이건
경자 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예요. 농사 지을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랬을 때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너가 농사 지을 사람인가? 라는 것을 검사받는 거야. 이게 농지증이라고요. 이게 있어야, 자, 이게 농지라면 이걸 갖다가 B가 농지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등기 서류를 받아갖고 B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내고 이러면 소유권 취득하겠죠. 요때 이 농지증이 있어야만 등기가 납니다. B 앞으로. 그러니까 B가 어떤 사람이어야 농지를 갖다가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농사를 뭐예요? 지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돼. 그럼 농사 지으려는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다. 누가 발급해요? 시군 면장. 여기서는 지금 읍장하고 면장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좀 독특해요. 읍장, 면장 위에 군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군수님이 이제 오시면 그 밑에 이제 읍장하고 면장이 일을 도와주는데 여기 읍장, 면장님은 그 고을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이에요. 군수님은요, 그냥 젊으신 분이고 아주 말끔하게 생기신 분이 오셨다가 조금 있다 가셔요, 그냥. 돌아다니신다고 군수님은 그 도내에 있는 군을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지역사정을 몰라요, 지역사정을. 그래서 군수가 빠지고, 제 고향 같은 경우도 보면 읍내가 있으면 전체 인구가 저희 어렸을 때 2만이에요. 2만 명.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작은 군이래. 그러니까 읍내가 딱 있으면, 읍내가 있으면 요렇게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달리기로 하면 금방 가요. 그리고 이제 촌구석에 요거, 촌놈들이 있어. 저는 그래도 읍내 출신이요. 여기 촌구석에 가면 여기 무슨 면, 여기 촌놈들이에요, 이놈들. 학교 올 때 책가방이 없어서 보자기 싸서 오는 놈들이야, 이놈들. 보자기 싸가지고 뒤에 등 딱 메고 딱 오잖아.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해서 한 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은 요 면장님하고 읍장님이 알지. 군수님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읍장님하고 면장님 나와지 군수 나오면 틀리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런 농지증이 필요한 게 원칙인데 필요하다고 그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경매입니다. 경매로 낙찰 받을 때도 낙찰 받는 사람이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 두 번째는 주말 농장 같은 경우에도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사실 주말 농장은 경자 유유전 원칙의 예외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걸 농지증을 받으라고 할까? 면적을 제한받잖아요. 어떻게 해요? 1000제곱미터. 특히 투기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겠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주말 농장 취득하는 사람은 진짜 텃밭 가꾸려고 그래? 사실 투기 목적으로 하거든. 그죠? 이거. 그래서 특히나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식구들 다 합산 면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려면 필요합니다, 이게. 형식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농지 전용 허가나 또는 신고한 자가 농지를 취득할 때도 형식상 받도록 합니다. 이게 사실 뭐냐면 농지인데 거기다 집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용합니다. 농지 전용할 때 또 뭐 농지 전용 부담금 이런 거 내고 막 그렇습니다. 돈 내요. 꽤 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 건물 지으니까 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또는 신고했다 그러면 규모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농사 안 짓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필요 없어 보이는데 형식상으로 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받았던 요 농지인데 이게 나중에 이 사람이 거기다 건물 안 짓죠. 2년 내 건물 안 짓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해줬던 게 취소가 돼요. 그럼 다시 뭐로 들어와요? 농지로. 그래서 형식상이나마 일단 농지증을 받게 합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전용 허가나 신고는 다시 농지로 돌아올 여지가 있다고. 잘못되면. 그래서 형식상 받도록 하고. 근데 농지증 필요 없는 경우 또 있죠. 농지증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자,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이 그렇게 했어요. 상속. 상속받는 경우에 농지증을 갖다 요구해버리면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니잖아, 이 사람. 그래서 이때도 농지증 필요 없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상속과 비슷한 성질을 띤 합병이라고 있어요. 합병. 합병 아시죠? 포괄승계 이때도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요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했다. 협의란 글자가 와. 협의. 이 말이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정청이
농지로 안 쓰고 여기 개발하랍니다 라고 행정청질이 합의를 한 거야. 그래서 거기가 지금 실제 농림지역이지만 앞으로 용도지역도 바뀔 땅이라고. 농림지역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가 아파트 같은 거 집 짓는 정도가 아니야. 아파트 단지를 세우고 막 개발한다고. 그래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적으로 바뀔 땅이란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농지로. 영원히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지증 받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근데 허가 신고는 개인이 개인 이거 건물 안 짓거나 그러면 후다닥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형식상으로 받게는 한다. 요게 최근에 많이 나와요. 이거 말고도 뭐 분할이라든지 공유물 분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자 이런 건 참고로 보시고. 자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받을 때 농사 지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뭘 가지고 확인하느냐. 농사 지을 사람인지 아닌지 관상을 보면 압니까? 관상 가지고 파악한 게 아니고 농사 짓는 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그 계획서를 보면 뭐 이걸 뭐 저기 뭐야 자기소개서 그런 거 합니까? 뭐 면접 보고 그럴 때 자기소개서 내나요? 그런 거 내죠?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또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도 자소서라고 해서 뭐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한 거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농사 지을 거예요. 이 계획서를 내면 이걸 가지고 아, 이 사람이 농사 지을 사람이구나. 이것 갖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겠어? 잘 써야지. 이것이 잘 써져 있으면 통과요. 근데 농사 짓는 아무리 농사 지으려고는 마음을 굳게 먹어도 농사 짓는 계획서가 부실해. 통과 못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계획서를 잘 써내는 거지. 그래서 농지증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잘 쓰면 돼요. 여러분이 이걸 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잘 쓸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돼. 이거 누가 잘 쓸까 이거? 농사 짓는 계획서를 누가 멋지게 잘 쓸까? 그 지역에 있는 퇴직 공무원인 행정사나 법무사 이런 사람들이 잘 알아서 써줘요. 그러니까 이거 농지증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신청하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받아가지고 농지 취득했죠? 그 다음에 이거 농사 지어야 되죠? 농사 계속 지어야 되죠? 요게 어려운 거예요. 요게 힘든 거예요. 요게. 조사 들어가니까. 농사 짓고 있나 검사하니까. 그게 힘들지 처음에 취득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농지증이 필요한 것 중에서 농사 짓는 계획서를 갖다가 농업 개형 계획서를 갖다가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 이게 영농 계획서라고 하는데 낼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주말농장이에요. 주말농장. 주말농장은요 농지증 필요하던가요? 면적 필요하다고요? 면적 때문에 필요한데 진짜 농사 짓는 거 아니거든. 농사 짓는 계획서를 내라. 그러면 어떻게 낼 거야? 농사 짓는 계획서를 뭐라고 낼 거예요? 낼 게 없잖아. 이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막 비가 억수같이 와. 농작물 다 떠내려가겠어. 그날 토요일 날 가려고 그랬어. 비가 억수같이 와. 가요 안 가요? 집에 그냥 있어버리지. 어? 비가 안 와. 진짜 농사 짓는 사람 같으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막 물을 어떻게 대려고 막 주말이고 막 그 전에도 갈 거 아니야. 비가 안 오네. 날씨가 덥네. 피서가. 그러니까 이거 농사 짓는 계획서가 있을 수가 없다고 이거 얘는. 예. 농사 짓는 계획서가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이 사람이야.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거 농지에다가 건물 짓고 막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제 형식상으로 받도록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농사 짓는 계획서가 있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시험이라든지 연구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실습 목적으로. 이거 있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요 경우는 없어. 그 문제 형식상으로 보면 농지증 발급 신청을 할 때 있잖아요. 발급 신청하잖아. 거기에 보면 발급 신청서에 얘네들은 그냥 글씨가 써져 있어. 주말농장, 그 다음에 실습 연구, 그 다음에 또 농지 전용허가 거기다 체크만 딱 하면 돼. 이거 안 내고. 그러면 뭐예요? 이거 없으니까 어떻게? 자동으로 통과돼요. 체크가 안 되니까 형 나와버려. 형식이요, 형식 그냥. 얘네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농사 짓는 계획서와 관련된 그리고 녹지증에 관련된 것들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 필요 없는 경우. 이거 잘 나와. 그리고 농사 짓는 계획서를 내는 게 원칙인데 요거 낼 때 심사 기간이 4일이야.
근데 필요 없는 경우 있죠? 이 경우는 심사할 내용이 줄죠? 심사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틀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농지증은 결국 가만히 보니까 언제 필요하냐면 등기 칠 때 필요하죠? 계약서 쓸 때는요? 없어도 돼요. 그 계약이 뭐예요?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농지증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고 물권 변동의 요건이죠. 등기 칠 때 필요한 거죠. 농지인데 등기 신청할 때 농지증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각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의 요건이다. 이런 얘기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마무리 짓고 뭐냐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예외는 있어도. 자, 그래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세권 설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 이게 뭐야?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어서 소유하라고 그랬잖아.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갖는 게 아니고 자기가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딱 농사 지을 사람한테 빌려준다고. 되겠어 이거? 안 되지. 빌려주는 거잖아 지금. 그럼 농사는 누가 지어? 전세권 요 전세권자가 짓겠지. 다른 사람이 농사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허용할 수 없어. 농지에 대한 임대차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게 뭐냐고. 지금 요거 중요한데 지금. 요게 뭐냐고. 자기가 직접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 임대차가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그게 원칙이라고. 이 원칙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 갔다 와야 돼.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자기가 농사 안 짓고 딴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겠지? 예외가 있다고. 되는 예외가. 이 사람이 지금 3개월 이상 세계 일주에 여행 다녀. 어? 그러면 그 사람은 농사 지을 수 있겠어? 3달 이상 해외여행 갔다 와야 되는데 짓기 힘들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요? 딴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농사를 짓게 할 수 있죠? 빌려줄 수 있거나. 이 사람이 한 5년 동안 저 깜빵 갔다 와야 돼. 농사 못 짓잖아. 그럼 자기가 못 짓니까 딴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위탁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몸이 아파. 빌려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외가 있어. 되나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문제 3번 풀어보시고. 자, 3번에서 1번은 3년 미만인 토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니까 아직은 농지가 아닌 거고, 2번 질문은 협의 나왔으면 농지증 필요가 없습니다. 3번은 2개월 이상이 아니고 3개월 이상 한 3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4번 질문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농업인 개념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갖고 있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고 있거나 그랬을 때 농사권으로 취급. 그죠? 자, 교재에서는 거기 322페이지 보세요. 농지 개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322페이지 반가로 1번. 그래서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으셔야 돼요. 네, 그 동그라미 1번 다 밑줄 그어두시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농업인 개념입니다. 칠판에 썼던 거죠.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내용 다 읽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323페이지 반가로 3번에 323페이지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기억번,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요. 3줄.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한 자에게 농지 취득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요하죠. 농지증 필요한 경우 중에서 경매 꼭 알아두셔야 되고, 경매. 동그라미 리을번에 보면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요거 꼭 알아두시고, 두 개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지금 필요한 것 중에 주말 농장이 없네요. 써두시고 주말 기타 옆에다가 주말 농장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필요 없는 경우 중에서 2번에 상소, 4번이 잘 나온다고 그랬죠. 농지 전용 뭐라고요? 협의.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5번에 합병도 필요 없습니다. 합병도 최근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둘째 줄, 기억번의 둘째 줄 보면 시군 면장한테 발급 신청. 시군 면장. 군수 빠지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보시면 농지 소유 상한,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농지 소유 상한에서는 동그라미 기억번 상속, 동그라미 니은번 8년 이상 농사 짓다 떠나는 경우, 3번은 주말 농장, 이렇게 세 가지. 조심할 것은 상속 같은 경우는 첫 줄요.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가 만저금메타 이내로 제한받는 거고,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소유할 수 있는 농지 면적 제한이 없다. 거기가 언제나 함정이에요.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상속받을 때나 만저금메타 이내예요. 주의하시고. 자, 제일 밑에 보면 농지 위탁 경영이라고 나오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징지, 군대 갔다 오는 거라든지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이런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4번에 질병, 그 다음에 취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되고 지방의회 의원 되고 뭐 이런 거요. 그런 것들도 사유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확인 설명서로 갑니다. 교재는 328페이지. 두 개 했습니다. 이제 확인 설명서를 볼 텐데, 확인 설명서 서식은 4가지가 있죠. 네, 4가지가 있고요. 이걸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부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확인 설명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서식 자체를 거의 막 암기는 아니지만 많이 익혀두셔야 되고요. 거기 보면 알아야 될 내용들, 익힐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좀 힘드신 부분 중에 한 군데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확인 설명서 1번 서식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까요? 자, 확인 설명서 1번 서식은 여기 가만히 보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입니다. 이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그죠? 확인 설명서 1번 서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무엇을 기재하느냐? 기재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공부도 요걸 합니다. 2가지를. 뭘 적냐? 아니면 어떻게 기재하느냐? 근데 확인 설명서 1번 서식을 딱 들어가게 되면 3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가 기본 확인사항이요. 자, 2번째 부분은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자, 3번째 부분은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요 확인 설명서 1번 양식 요 3개를 갖다가 보는데 기본 확인사항이 8개예요. 자, 교재 보도록 합니다. 교재 보면 328페이지가 있습니다. 328페이지 보시면 거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건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기본 확인사항 여기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대상 물건의 표시예요. 표시. 표자로 따서 기억하고 표시. 거기 보면 대상 물건 표시란에 1번 첫 번째 항목이에요. 거기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기재하는 칸이 있나요? 용도? 찾아보시고 용도. 별표하셔야 됩니다. 용도 찾으셨어요? 박스 안에서 이래서 공부가 이거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대상 물건 표시란에 뭘 적느냐를 물어봐요. 대상 물건 표시란에 뭐 적는다고 물어봐. 그 중에 틀린 게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예? 공부하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용도 기억하셔야 돼요. 용도가 뭔지 아시죠? 대상 물건 표시란에다가 용도 지역을 기재합니까? 용도 지역. 땅에 대한 거 아니에요. 용도 지역 없잖아요. 용도는 건물 얘기요. 용도 지역은 땅 얘기요. 자, 대상 물건 표시란에 용도 지역 적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용도 옆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용도를 적지 용도 지역을 적는 건 아니다. 볼 때마다 익혀도 맞출까 말까요. 그 다음에 대상물건 표시란에 방향 기재합니까? 방향 거기 별표하셔야 돼. 지금 나오는 건. 그 중에 중요한 것들 지금 보는 겁니다. 방향. 그죠?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대상 물건 표시란에 내진 능력, 내진 설계 적용 여부 그런 거 있나요? 최근에 생긴 거 아시겠죠 이거? 포항하고 뭐 경주에 지진 나고 나서 생긴 겁니다. 내진자 들어가는 거.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이런 거.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위반 건축물 적어주는 칸이 있나요?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요거 적어줘야 돼. 그런데 그 앞쪽에 보면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건축물이 있냐 없냐, 뭐 어떤 위반 건축물이냐 적어줄 때는 뭘 보고 적어준다고 앞에 나와요? 등기부의 대장이에요. 건축물 대장상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보셔야 되고.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밑에 보시면 작성 방법 봅니다. 이제 기재사항 봤죠? 작성 방법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첫 줄. 대상 물건 표시는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적는다고 돼 있죠? 뭘 확인한다고요? 대장을 확인한다. 기본 확인사항은 특징이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가지고 기재해주는데 자 각종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기재해주는 겁니다. 대상 물건 표시 현황 같은 경우는 대장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예? 그런 뜻이죠 지금. 자 근데 두 번째 줄에 보면 방향을 적어주는 칸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방향을 적어줄 때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방향이다 그랬을 때 주택일 때는요. 뭘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적어줄까요? 주택이 남향인지 북향인지 적어줄 때는 뭘 기준이다? 뭘 기준한다? 주실력. 주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실이나 안방 얘기합니다. 주로 생활을 거실과 안방에서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볕이 드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주실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적어준다. 뭐일 때는요? 주택. 그런데 만약에 그 밖에 기타 건축물일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적어주나요? 주된 출입구. 출입구 기준에서 출입구가 남쪽으로 닿냐 북쪽으로 닿냐를 적어준다 이 말이에요. 출입구 기준이요.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방향과 관해서 출제할 때 출제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왜 그래요?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바꾸면 틀린 게 되겠죠? 주택 얘기하면서 주된 출입구 하면 틀리다고 해요. 그 밖에 건축물, 상가 같은 거 얘기하면서 주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낼 때 아마 이렇게 낼 거예요. 이렇게. 주택일 때는 주된 출입구 기준에서 방향을 기재한다. 이렇게 낼 건데 그러면 틀립니다. 주된 출입구가 아니고 뭐예요? 주실. 아직 출제가 안 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둘째 줄, 셋째 줄.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권리관계라고 돼 있죠. 자, 두 번째 권리관계는 권자를 따서 암기해 보시고 권리관계. 여기가요.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등기부 기재사항만 하나 있죠. 지금 거기에 등기부 기재사항 이거 하나만 있어요. 자, 그런데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부에 나온 걸 적어주면 돼. 갑구 을구에 나온 걸. 근데 민간주택 민간 임대 등록 여부라는 게 생겼어요. 민간 임대 등록 여부라고 좀 적어주세요. 어디에다가요? 왜 328페이지 제일 밑에다가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이것도 좀 이따 자료 나눠드릴게요.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이렇게.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이게 최근에 주택임대 사업자 많이 냈었죠? 요즘은 뜸한데.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주택임대 사업자 냈을 때 의무 임대 기간이 4년짜리가 있고 장기로 8년짜리가 있고 그런 거 있죠? 들어는 보셨죠? 여기 보면 이제 4년짜리인지 8년짜리인지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3개가 나와요. 이따 서식 보면 나오실 거예요. 네, 그거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중요합니다. 권리관계란에 뭐가 생겼다고요?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요거 적는 칸이 생겼다. 적어주시고. 별표해 두시고. 새로 들어온 서식 칸이 돼서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가시면 작성 방법 보시겠습니다. 권리관계에서 제일 위에요. 등기부 기사항은 무엇을 확인해서 적는다? 등기사항 중에 요거죠, 요거.
등기부 기재사항은 뭘 확인해서 적고? 등기사항 증명서. 요겁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어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특히 넷째 줄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어떤 금액을 적어준다? 별표 넷째 줄. 근저당이 설정됐을 때는 뭐 어떤 금액을 확인해서 적어준다? 채권 최고에. 그죠? 자, 세 번째 항목 갑니다. 지금 빨리. 자, 이게 뭐냐면 공법상 규제사항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이렇게 봅니다. 되게 길어요. 제목이. 토지이용계획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토지이용계획 또 뭐가 나옵니까?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고 토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줄여서 부를 때는 공법상 규제사항 하면 끝나요. 자, 공법상 규제사항 적어주는 것 중에 지역 나오나요? 용도 지구 나오죠. 용도 구역도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인지 미관 지구인지 방화 지구인지 상업지역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적어주는 칸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 공법상 규제사항란에 적어주는 것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구역을 적어주는데 용도 있어요 없어요? 용도 대상물건 여기 공법상 규제사항에는 용도가 아니라 뭐예요?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용도는 어디에 적고요? 대상물건 표시란. 용도 지역은요? 공법상 규제사항.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구역은 뭘 보고 적어줄까요? 옆에 빈 칸에다 적어보시는데 뭘 보고 적어줘요? 여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갖다가 시군구청에서 띄어서 그걸 갖다가 확인해가지고 여기다 적어준다고.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이에요. 미관지구예요. 방화지구 이런 거 적어준다고요? 시거와 조정구역입니다. 해당 사항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근데 그 옆에 보면요. 그 옆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건폐율의 상한, 용적률의 상한 이런 게 옆에 나오죠. 요 부분에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이 몇 프로까지 나오냐. 이건 뭘로 확인하지요? 밑에 적어 놓으셔야 돼. 시, 군, 조례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요. 시, 군, 조례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여기에 늘상 물어보는 거예요. 요 칸은 뭘로 조사해서 적어주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속속들이 알고 계셔야 돼. 건폐율의 상한, 용적률의 상한을 뭘로 조사한다고요? 시군 조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나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조사해가지고 적어주는 칸이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뭘로 조사할까요? 얘는 뭘로 조사할까요? 시군조례요? 여기 이렇게 화살 표시해 주셔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면 나와요. 화살 표시 이렇게 하시라고? 이걸로 확인한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아닌지는 뭘로 확인해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띄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주택거래 신고죠. 그 밑에 보면 투기죠. 그 옆에 있는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들이 한 4개가 옆에 있죠. 밑에? 옆에 하나 밑에 있죠? 요 4가지는 뭘로 조사할까요? 뭘로 확인해요? 바로 부동산, 종합, 정보망이에요. 써두시라고요 지금. 부동산, 종합, 정보망. 나왔었어요 이것도. 부동산 뭐예요? 종합, 정보망. 거래 정보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만든 사이트 얘기하는 거예요. 온나라라든지 루리스 같은 사이트 몇 개 있어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 사이트를 부동산, 종합, 뭐예요? 정보망 이렇게 불렀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왼쪽에 나오죠? 도시군 계획시설. 그 밑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 나오나요?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또 나오죠? 도시군 관리 계획. 이런 계획자 들어가는 건 어떻게 여기 옆에를 메워줄까요? 적어줄까요? 여기는 개혁공인중개사가 직접 관할청에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떠들어 봐야 된다고. 알려달라고 해야 된다고. 알려달라고 해야 된다고. 개공이 어떻게 한다고요? 확인한다. 이렇게. 개공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보는 거. 알아보는 거. 이렇게 적으시면 요 적은 내용이 사실은 밑에 있는 동그라미 니은번에 첫 줄부터 6째 줄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응? 밑에 나와 있죠? 동그라미 니은번. 그걸 제가 가지고 서식에다가 이렇게 써본 거예요.
지금 요 말씀드린 내용이 밑에 있는 동그라미 니은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니은번 내용을 다 밑줄 긋고 읽어보시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제일 끝줄에 동그라미 디귿번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임대차의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할 수가 있다. 만약에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주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 요게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중요한 내용이에요. 디귿번이. 임대차의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략할 수 있다고요. 됐죠. 거기까지 했어요. 자, 입지 조건까지 보고 쉽게요. 입지 조건. 네 번째. 입지 조건은 입자를 따서 암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거 몇 가지인가요? 보세요. 몇 가지인지.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거 몇 가지? 밑에 박스를 보셔야지. 5가지죠? 입지 조건에 들어간 거 뭐예요? 우리 암기할 때는 도, 대, 차, 교, 판 이렇게 5개 암기. 도, 대, 차, 교, 판. 입지 조건은 좀 철저히 암기해 두셔야 돼. 자, 도가 뭐예요? 도로. 입지 조건이죠. 몇 메타 도로에 접해있냐 이런 거. 대가 뭐예요? 대중교통. 지하철로부터 몇 분 거리냐 이런 거. 입지죠, 입지. 차는 뭐예요? 차. 주차장. 주차장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 차 조심하셔야 돼. 주차장은요. 입지 조건란에 적습니다. 자, 사실 주차장이 이게 입지 조건인지 좀 의심스러워요. 그렇지만 하여간 서식상으로는 입지 조건 칸에 있으니까 도, 대, 차 하면 주차장 얘기입니다. 교자는 뭐예요? 교육시설. 그 교육시설에 유치원 있나요? 없나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유치원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 많이 됐던 유치원 있잖아요. 없습니다. 판자는 뭐예요? 판매 및 의료시설. 그죠? 주변에 백화점이 있는가? 이마트 있는가? 그런 거에 주변에 뭐 종합병원이 있는가? 이런 거. 큰 병원이 있는가? 이런 거요. 여기 광명에서는 제일 큰 병원이 어디입니까? 여기 제일 커요? 더 큰 병원은 제일 가까운 데 어디 계세요? 구로 고대병원 쪽이 더 크겠네. 그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입지 조건이. 4번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번, 6번, 7번, 8번까지 4개를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 사항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쉬겠습니다.